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능 열쇠로 여기는 관세 때문에 신흥 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 국가들이 결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발효됐지만 브릭스 핵심 국가인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과의 관세 협상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도 관세 폭탄을 언급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4개국 정상들이 얼마나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죠.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도 32%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었는데 막판에 19%로 확정됐죠. 관세가 낮아지긴 했지만 새우 양식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벤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 대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도 함께하는 3자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10월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7일부터 새로운 상호 관세를 발효시켰지만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는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인도,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역시 고율 관세에 대해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은 전쟁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종식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군사작전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타협을 거부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가자 지구를 점령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선 가자 점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유럽의 주요국과 아랍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도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7시 53분 튀르키예 서부 내륙 발르케시르 부근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총 20건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 중 5건은 규모 4.0에서 5.0 사이로 파악됐는데요. 지금까지 2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지각 중 아나톨리아판 위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 에게해판, 아프리카판 등 4개 대륙판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북아나톨리아 단층, 동아나톨리아 단층 등 주요 단층선을 따라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과야스주 산타루시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0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로 전해졌는데요.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에콰도르에선 올 들어 4,600명이, 작년에도 7,000명이 살해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모두가 만족할 순 없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스 미국 부통령이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8일에 먼저 녹화가 돼서 10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그동안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입장을 바꾸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협상안을 찾을 거다. 양측 모두 완전하게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대통령을 제대로 앉혀서 이견을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게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는데요. 미국인들은 이 특정 분쟁에 계속 돈과 세금을 쏟아붓는 것에 지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5일에 이제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MBC 방송은 백악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함께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네. 이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백악관은 일단 양자 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논의는 평화에 반대되는 것이다.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동등하게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9일에 공동성명을 내놓으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주요국 정상들은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 불가 원칙,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은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휴전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 네. 대러 경제 제재 역시 지속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럽 정상들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통화를 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밖에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 영토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가 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이 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만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국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트럼프의 길. 네,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캐치프레이즈 같긴 한데요. 그러네요. 네. 소련이 붕괴되면서 같이 독립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영토 분쟁을 벌여왔던 카스피해 일대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적 해결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양국이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하고 접해 있어요. 네.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송유관이 이 나라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이 공동선언에 서명을 한 건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협정은 아니지만 줄곧 싸웠던 두 나라가 손을 잡았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국은 왜 싸웠느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도가 다수고요.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제르바이잔 안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네. 이곳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여왔어요. 왜냐하면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있는데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인구의 80%가 기독교계인 아르메니가 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리 독립을 해달라라면서 그렇겠죠. 네, 강경 무장 투쟁을 벌여서 이 양측이 2020년, 2023년 대규모 전쟁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2만 명에 이르렀던 아르메니아 주민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이제 아르메니아로 이동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양국이 이제 평화 합의를 논의하면서 3월의 초안까지는 마련을 했는데 네. 그 5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미국이 이번에 서명을 끌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언의 핵심은 미국이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약 43.5km의 통로를 개발해서 네.
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연결해 준다라는 건데요. 이 나히체반 공화국은 또 아르메니아 쪽하고 붙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영토입니다. 복잡하네요. 예. 그 같은 국가 영토가 아르메니아 때문에 뚝 분단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본토랑. 그래서 네네. 아제르바이잔은 계속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라고 했지만 아르메니아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통로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 통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독점 권리를 99년간 갖기로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종식에 기여했다라면서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통로의 이름도 네.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의 길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통로의 명칭에 내 이름을 붙이는 건 큰 영광이다라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좋아했겠죠. 네. 가장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거든요. 네. 자, 이번 선언으로 카스피해 일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좀 약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를 예전만큼 챙기지 못해서 그 틈을 미국이 파고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에 인도와 파키스탄, 르완다와 콩고 민주공화국, 캄보디아와 태국 같은 각 지역의 분쟁을 중재했거든요. 네. 이번에 외교적 성과를 추가로 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 후보 뭐 추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입장을 오. 밝힌 나라만 10개 국가나 되는데요. 그렇군요. 다들 겉으로는 분쟁을 중재해서 평화에 기여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추천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네.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상에 좀 집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네네. 받았다. 그래서 이걸 공략하는 외교적인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요 지금 트럼프를 치켜 세우면 실속을 챙길 수 있다라고 계산기를 두드린다라는 거죠. 네. 특히 중소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노벨상 추천하는 데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죠. 립 서비스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일에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 지난달에 가봉,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세네갈 같은 아프리카 5개국 정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네. 파키스탄 정부 각각 지금 달마다 이런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요번에 내가 받겠다 약간 그렇죠. 생각하겠는데 각국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노벨상을 주진 않겠지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내심 기대할 텐데요. 기대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추천을 받은 거예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 서명식에서도. 네. 그러니까 상을 받으면 분명 매우 영광이겠지만 나는 상을 받으려고 평화 중재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예. 정말로 인명을 구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원하는 바가 확실하니까 네. 이제 각국들이 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늪을 말리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10일에 나는 우리 수도인 워싱턴 DC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긴 하겠지만 네. 수도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백악관이요 연방 법 집행관 450명을 워싱턴 DC 전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 대응 방안, 노숙인 퇴거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굉장히 워싱턴 DC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 왔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 세력권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네. 근데 지금 워싱턴 DC 곳곳에서 노숙자 텐트촌이 좀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와 범죄자를 우리 아름다운 수도에서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살인, 차량 도난 같은 범죄가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서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26%가 감소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워싱턴 DC 시장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특히 이런 말을 하는 워싱턴 DC 시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무려 네. 3선을 지낸 흑인 여성 시장인 머리얼 바우저. 여러모로
인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네요. 다 안 맞는 인물인데요. 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대립을 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최근 정부 효율부 출신의 한 인물이 정체불명의 10대들로부터 워싱턴 DC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내세우면서 이거 봐라 라면서 지금 수도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네. 자, 그럼 이게 가능한 것이냐? 미국의 헌법을 보면 워싱턴 DC는 연방의회가 직하라는 연방지역입니다. 상하원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래서 없습니다. 1973년에 처음 구성된 시정부, 시의회도 의회의 검토나 승인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지난 대선에서도 90%가 넘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민주당 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연방의회에 자치 행정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수도의 미관과 안전 때문이다라는 걸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자치적인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 그렇죠.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아까 늪을 말리겠다라는 키워드가 왜 나왔냐면 네.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가 워싱턴 DC의 엘리트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의미로 늪을 말리겠다라는 구호를 썼었다고 합니다. 네. 네. 더 그런 정책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다음 키워드 50년간 볼 수 있는 얼굴. 반가운 얼굴입니다. 네. 미국 조폐국이요. 8일에 스테이시 박밀번, 한국 이름 박지혜 씨의 모습이 새겨진 쿼터 25센트 동전을 12일부터 유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조폐국이요. 지금 미국 여성 쿼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19번째 디자인인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선구자들의 업적을 기념해서 매년 5개 쿼터를 발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시 박밀턴 씨가 들어가게 됐다는 건데요. 네. 앞면에는 모든 미국 동전처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네. 이 뒷면에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채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연설하는 밀번 씨의 모습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이름과 함께 장애인 정의, 다수가 하나 같은 문구도 함께 새겨졌는데요. 네. 이 동전이 최소 3억 개, 많을 경우 7억 개까지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발행했던 25센트 동전이 지금까지도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간은 최소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동전이 사용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밀번 씨가 어떤 분이냐? 한국계 최초로 미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활약했던 분인데요. 1987년 서울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퇴행성 근육 질환을 앓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장애인으로서 겪은 부당함 같은 걸 개인 블로그에 올려서 주목을 받았고요. 성인이 된 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가 고교 교육 과정에 장애인의 역사를 포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뒤엔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을 위한 인권 운동에 힘썼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자문위원으로 지명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분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긴급 의약품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투병을 하고 있던 신장암이 악화돼서 33살의 나이로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쿼터 25센트 동전이 네. 정말 많이 쓰이는 네, 그렇죠. 동전으로 알고 네. 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비행의 달인. 이 비행의 달인은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여행 고수들 사이에서 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항공권 절약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금융 콘텐츠를 제작하는 오팔라 씨가 최근 챗 GPT 하나로 항공권 비용을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아꼈다라는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이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항공권 지시문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짜리 항공권을 12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라고 우와.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인공지능은 나만의 여행사다. 항공사 포인트보다 중요한 건 정보다. 인공지능을 통해 전 세계 항공편과 호텔 예약을 전문으로 해주는 대기업
스카이 스캐너보다 더 많이 숨은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먼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다음 달 최저가 항공편을 찾아줘. 숨겨진 경로와 대체 공항도 포함해줘. 그래서 일반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루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유를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항공사 실수 요금인 에러페어가 있는지, 반짝 세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게 팁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봤더니 네. 28%의 항공편이 구글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그 숨겨진 항공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예매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나 직항 노선을 우회한 경유 노선을 찾아서 수십만 원을 절약한 사례도 함께 보고가 됐습니다. 여행 스케줄 짜준다.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그렇죠. 항공권 절약할 네, 수 있다. 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솔로몬이 울고 갈 판결. 그런 명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스촨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놓고 좀 다퉜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분들이 축산업을 해서 닭 29마리를 놓고 갈등을 좀 크게 빚었습니다. 네. 이제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내린 판결이 화제가 된 건데요. 이분들이 닭은 29마리, 거위 22마리, 오리 2마리를 키웠는데 네. 뭐 거위와 오리는 짝수니까 반씩 나눠 반씩, 가졌습니다. 예, 예. 근데 홀수잖아요. 29마리. 29마리는. 한 마리가 남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처분을 네.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아. 서로 내가 키웠다, 내가 더 많이 돌봤다 이러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다면 이 남은 닭 한 마리를 한 사람이 가져가고 네. 갖지 못한 사람에게 금전으로 보상을 하든지 네. 아니면 닭을 요리해서 함께 먹은 후에 이혼을 해라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부부 이혼 전에 네. 닭 한 마리를 요리해서 요리하는 걸 함께 선택하셨군요. 먹기로 합의를 했고요. 작별 식사를 한 뒤에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화제가 되면서 명판결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졌고요. 네. 한편으로는 판사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 진짜 피해자는 닭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죽게 된 거잖아요. 네, 내가 키웠다고 네, 막 얘기했으면서 그러니까요. 결국 그래서 먹었어요. 이런 농담 같은 반응도 있었고 네. 간단한 문제를 이 부부가 어렵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면서 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법에 따르면요. 네.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고요. 양쪽 당사자 모두 동등하게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헤어지지 말고 네. 잘 숙려하시죠. 그렇죠.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뮤지컬 위키드 OST 중에서 Defying Gravity 전해드립니다. Something has changed within me. Something is not the same. I'm through with playing by the rules of someone else's game. Too late for second guessing. Too late to go back to sleep. It's time to trust my instincts, close my eyes, and leap. It's time to try defying gravity. I think I'll try defying gravity, and you can't pull me down. I'm through accepting limits, 'cause someone says they're so. Some things I cannot change, but till I try, I'll never know. Too long I've been afraid of losing love. I guess I've lost. Well, if that's love, it comes much too high a cost. I'd sooner die defying gravity. Kiss me goodbye. I'm defying gravity, and you can't pull me down. Unlimited. My future is unlimited, and I've just had a vision, almost like a prophecy. I know it sounds truly crazy and true.
the vision's hazy, but I swear someday I'll be up in the sky, defying gravity, flying so high, I'm defying gravity, they'll never pull me dow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6천만 원대 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회관에 이춘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초 랜섬웨어 해킹으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던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2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등 접속이 중단된 가운데 예스24는 백업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을 사면 복권 대상자로 결정해 명단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대미 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수입국이었던 새우 양식업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인도네시아 대미 관세 몇 %로 확정됐나요? 네,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32%에서 19%로 대폭 낮춰서 확정했습니다. 네. 우선 경쟁국인 베트남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율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품은 미미한 수준이죠. 미국으로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물량은 그건 물론 수입하는 물량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우 양식업 사정이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우 양식업의 경우에는 아주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그것은 미국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전체 새우 수출액의 60%를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네. 이번 관세로 인해서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3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그 양식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이 정부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부디 위보 해산물 수출업 협회 회장은 관세 합의 이후에도 대부분 미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중단한 상태라면서 에콰도르가 15%의 관세를 받은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새우 수출 외에 다른 수출 어떤 산업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은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중국산에 아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관세 장벽이 인도네시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공장 그리고 봉제 완구 제품이나 신발 등의 노동 집약적 산업계는 미국의 주문이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회 수출, 대미 수출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망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미국 고관세 정책을 지렛대 삼아서 외국인 투자를 이번에 많이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인 포스코라든지 롯데 이런 데는 주로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LG 배터리 공장은 대미 수출 관세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봉제 신발 등의 노동 집약적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 주문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봉제나 신발 제품은 미국 내에서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이고 이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문량이 크게 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미국 관세까지 대폭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회원국들과의 그 상생 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UAE와 같은 세계 이슬람 국가 연맹 국가들과에도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나 이슬람 연맹 회원국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문량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새우 양식의 경우는 네.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크게 뒤처져서 문제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새우를 수입하는 국가이긴 한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높은 미국에만 수출을 해왔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2%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이외에도요. 중동 국가들과 대만, 한국,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럽은 FTA 체결을 앞두고 있고요. 한국은 이미 세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68개국에 대해서 부과한 상호 관세율이 시행되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그런 국가들이 있죠. 바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들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 브릭스 파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브라질 등 이 4개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네. 텐데 공교롭게 모두 미국 관세 압박에 쉽게 항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여러 나라를 했지만 네.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 어쩌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이 네 나라 상대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들만 남았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협상력,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앞에서도 인도네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인도네시아도 역시 브릭스 국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브릭스의 아주 핵심 국가이고 네. 또 이 나라들이 또 각자 좀 또 처해져 있는 경제적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각을 세우면 또 각을 세워온 것도 사실인데 네. 이번에 고관세 문제로 이 네 나라가 더 긴밀하고 예전보다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라고 해서 브릭스 정상들과 논의를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죠. 네. 지난 7일에 모디 인도 총리하고 전화회담을 했고 9일에는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도 전화회담을 가져서 이 관련 사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인도 국가안보 보좌관이 모스크바에 왔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 네. 이제 인도 모디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내에 인도를 직접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러시아, 인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과의 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달 31일에 네.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네. 모디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죠.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에 결성된 이 기구이고 지금 현재 정회원국이 10개국 또 대화 파트너국이 14개국이나 된 아주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인도는 2017년에 정회원국이 됐고 또 이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가 이번에 중국 방문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간만에 중국을 찾는 거예요. 그렇군요. 2018년에 칭다오에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이 두 나라가 국경 분쟁 때문에 유혈 충돌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때는 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하고 시 주석이 만나서 좀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합의를 한 이후에 좀 구체적인 관계 회복의 신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관세 문제 때문에 모디 총리가 이번에 그럼 중국을 직접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4개국 네.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고 나서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8월 2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9월 2일에. 예, 9월 2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서 양자회담도 또 따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룰라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힌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룰라 대통령이 이 브릭스 내에서 대미 어떤
공동 대응 이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참석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4개국 정상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관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 방안을 찾을지가 지금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움직임을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4명의 정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좀 알아볼 텐데요.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이 브라질과 미국 간의 무역 수지 그 수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네. 브라질 정부 통계를 보면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의 대미 교역 누적 적자액이 902억 달러, 하나로는 12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내내 브라질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항상 적자를 내온 국가예요. 이 무역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의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지난해 미국과 브라질의 한 해 동안의 교역액을 보면은 920억 달러로 약 126조 원 규모인데 지난해에만 미국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74억 달러, 그러니까 약 10조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뭐 한 2조 원이다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관세 전쟁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매우 불공평하게 그렇죠. 적자를 적자다.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적자다. 미국이 적자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걸 바로잡기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스위스와 관련해서 또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그 스위스 대통령하고 뭐 전화 회담하면서 스위스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4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 뭐 이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그런 데서 보면은 확실히 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겠다 하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브라질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인데 거기다가 최대 50%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논리가 맞질 않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관련해서 말하는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네. 이 무역국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이 지금 현재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세 문제,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의 의도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트럼프의 어떤 논리를 비판하는 데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브라질의 대미 교역 규모가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브라질의 그 수출 대상국을 순위별로 보면은 중국이 1위, 아. 예, 그리고 2위가 유럽연합, 4위가 미국입니다. 네. 근데 지난해 그 브라질과 중국의 총 교역 규모가 1,605억 5천만 달러인데 네. 이 미국과의 총 교역 규모가 809억 달러로 중국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브라질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를 보면은 959억 달러인데 네.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03억 달러로 역시 또 중국의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수입 뭐 규모 역시도 비슷한 추세이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교역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브라질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트럼프 강하게 또 대통령에 얘기를. 대해서 비판 수위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비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에 브릭스 정상회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상회의가 열렸죠. 근데 다만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불참해서 조금 뭐 약간 맥이 빠진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각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뭐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상회의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러 회원국들이 처한 입장이 조금 전에도 인도네시아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니까요. 네.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은 완전히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인도도 사실 그런 입장인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 안보 체제의 핵심 네.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체제에서도 또 다른 나라들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대미 무역 의존도도 각 나라마다 좀 달라서 네. 아직은 공동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또 드러나게 될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5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브릭스가 몸집이 네.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44개나 돼요. 그렇군요. 지금 정회원국은 10개국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4개국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참석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제 계기가 됐는데 네. 작년 경우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5개국이 가입을 했고 네. 올해 1월에 인도네시아가 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44개국이 이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인 상태이고 네. 그중에 23개국은 이미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들을 좀 보면은 브릭스의 어떤 그 회원국들의 어떤 파워 네. 이런 것도 어떤 통합적인 파워 같은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10개 회원국들이 전 세계 인구의 뭐 거의 절반에 가깝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세계 GDP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경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나라들이 글로벌 어떤 원자재 시장의 핵심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확대된 브릭스가 이제 최근에 뭐 아주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새로운 통화 결제 시스템을 그렇죠. 어떤 개발해가지고 네. 이거를 서구가 통제하는 어떤 금융 네트워크 밖에서 이 활동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본격화되게 되면은 훨씬 더 브릭스의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달러화 의존, 그러니까 달러에 의존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통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처음 보시는지. 출범할 때부터 이 어떤 달러 패권에 좀 도전하겠다라는 거는 항상 주장을 해왔던 건데 네. 최근 들어서 분명히 구체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아직 달러화의 패권은 너무 독보적이죠. 네, 그런데 어떤 브릭스 쪽과 이런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 2023년 정상회담 때 이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고 탈달러화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합의를 하면서 네. 이 브릭스의 장기적인 목표가 미국 달러화의 패권 종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이 합의에 따라서 그 달러 결제망이라고 스위프트 있죠. 네. 거기 대신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뭐 열심히 그 회원국들하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6월에 아프리카 최대 은행이자 또 중국 공산은행이 주주로 있는 남아공 스탠다드 은행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이제 교역을 할 때 네. 위안화를 사용해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뭐 인도도 그렇지만 석유 거래 결제할 때 이 석유 거래도 상당히 이렇게 계속 양을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달러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사용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뭐 중국이 중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맥락에서. 이제 미국 네. 달러화의 지배력에 대응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하는 이 달러화 정책이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지가 매우 주목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겠느냐. 네.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런 추진을 하면은 100% 관세를 또 매기겠다 이렇게 여러 이제 차례 세 자릿수가 위협한 또, 네. 바가 있는데 네. 글쎄요. 오늘 15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관세 얘기도, 문제 예. 또는 뭐 어떤 브릭스 문제 이런 것들도 거론하는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